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 한 젊은 여성이 큰 백팩을 맨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21살의 여행객 그레이스 밀레인이었죠. 1996년생으로 갓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 세계 배낭여행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레이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아버지 데이비드, 어머니 질리언, 그리고 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막내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하키 스포츠에 열렬한 팬이었고 또 대학에서는 광고 마케팅을 전공했고요.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엄마 질리언이 몇 년 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내딸인 그녀는 한동안 엄마 곁에 머물면서 성심껏 간병에 힘썼죠.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또 비슷한 시기 그레이스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 그레이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로망이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느라 여행은커녕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가족들 또한 그녀의 배낭여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2018년 10월 26일 마침내 그레이스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페루였는데 거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SNS로 남겨두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30일 그녀는 두 번째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활기찬 이 도심에서 여행을 즐겨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레이스는 도착을 한 후에 즉각 베이스 백패커 호스텔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일 토요일 저녁, 그레이스가 무릎까지 오는 깔끔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이 호스텔의 로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에 작은 핸드백을 맨 차림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그녀는 곧이어 인파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이날은 그레이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2번째 생일이었죠. 생일날이니까 영국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서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그레이스에게서 답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행 중이라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연락이 계속 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커져갔고 결국 연락두절 이틀째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12월 5일 영국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뉴질랜드 경찰이 가장 먼저 그레이스가 머물고 있던 그 베이스 백패커 호스텔을 방문하게 돼요. 방에 가봤죠? 그녀의 짐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호스텔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레이스가 지난 12월 1일 이후에 단 한 번도 호텔에 들어오지 않았다는데요. 어디로 간 걸까요? 다행히 이 오클랜드 시내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 그레이스를 추적해내는 데는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45분. 그녀가 포착된 곳은 이 오클랜드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명소 스카이시티 로비였습니다. 여기가 타워 전망대를 비롯해서 카지노, 레스토랑, 술집, 호텔까지 있는 복합 컨벤션 센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을 만나더니 가볍게 포옹을 했고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1층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죠. CCTV에 포착된 그레이스와 그 남성의 분위기는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칵테일을 한 잔씩 마시면서 1시간 반 정도 둘이 대화를 나눴고 이후에 다시 거리로 나와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가까운 멕시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저녁 8시 25분 이 식당을 나왔고요. 두 사람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본 두 사람은 한층 더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짧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도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CCTV에서 조금은 불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레이스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남자가 몰래 그녀의 핸드백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후 술집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시티라이프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잠시 후 같은 층에 내려서 308호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보한 그레이스의 행적이었고 모든 걸 확인한 경찰은 이 호텔 체크인 정보를 뒤져가지고 그 함께 있던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고요. 즉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게 되죠. 남자의 이름은 제시 캠슨. 이 뉴질랜드 웰링턴 출신의 26살 젊은 남성입니다. 그레이스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틴더를 통해서 그 12월 1일 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라는 걸 순순히 털어놓게 돼요. 틴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대표적인 데이팅 앱이죠. 최근 영미권에 좋은 선택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스와이프 라이트, 이게 반대말로는 스와이프 레프트예요. 이게 이제 틴더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틴더에서 상대방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현이 나온 건데 이제 그만큼 틴더가 워낙 흔하고 영향력이 큰 어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그레이스와 캠슨이 틴더를 통해서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에 도착한 바로 그날 토요일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긴 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캠슨이 진술하길 그레이스와 함께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깨어보니까 그레이스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경찰이 호텔 CCTV 다 뒤졌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레이스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캠슨을 강력히 의심했고 일단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캐보기로 해요. 주변 인물들도 만나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그 탐문 과정 중에 경찰이 한 가지 의견에 도달합니다. 지인들이 말하길 캠슨이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정도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먼저 자기가 유명한 럭비 스타와 사촌관계다라고 떠벌렸어요. 사실 아니었고요. 또 한 번은 자기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니었고요. 또 과거에 이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자기가 한때는 유명 구단과 계약을 했다라면서 자랑했지만 역시나 사실 무근이었고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는데 이것도 상습적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캠스는 그 검거가 됐을 당시에 무직 상태예요. 근데 틴더에서 그레이스를 만났을 때는 내가 정유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였던 거죠. 황당하네요 정말. 희대의 거짓말쟁이에 또 이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경찰이 캠슨을 믿을 수가 없죠. 분명 12월 1일 그날 밤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머문 308호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식을 진행하게 되죠. 동시에 실종 다음 날부터 캠슨이 어딜 갔는지 그 행적을 CCTV를 통해 추적하게 됩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인데 캠슨이 혼자서 호텔 엘리베이터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인근 마트에 가더니 막 쇼핑을 하는 듯 했죠. 그가 신중하게 고른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형 여행용 캐리어였습니다. 캐리어. 이어서 청소용품과 음료수를 샀고요. 택시를 타더니 렌터카 회사로 가요. 빨간색 토요타 자동차를 빌렸죠. 이거 굉장히 수법이 뻔한 것 같은데요. 다 그려지잖아요. 어쨌든 몇 시간 후에 아주 놀라운 행적을 보이는데 캠슨이 또다시 틴더를 통해 만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 와중에 데이트를 즐겨요. 그때 만났던 여성에 따르면 캠슨을 만나긴 했는데 어딘가 좀 불안해 보였고 느낌이 불편했다고 진술했죠.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캠슨은 이 호텔 그 로비에다가
내가 카펫에 레드와인을 좀 흘렸다. 청소기를 빌려달라 하면서 스팀 청소기를 빌리더니 이걸 가지고 308호실로 올라갔죠. 그리고 몇 시간 뒤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그는 오전에 산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캐리어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한편 여러분, 이 호텔방 수사했잖아요. 방 안에서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다량의 혈흔 흔적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나왔죠. 여러분, 그레이스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 캠슨이죠. 이 CCTV 내용 남아있죠. 대형 캐리어, 혈흔, 발자국까지. 이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 그 캠슨을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증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린 캠슨은 끝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털어놓게 되죠.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함께 호텔방 308호로 들어갔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레이스가 더 폭력적이고 거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캠슨이 요구를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못하겠다 라고 말했고 혼자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바로 잠에 빠져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레이스가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죠. 숨을 쉬지 않아요. 사망했어요. 당황한 캠슨은 이 상황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시신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말 믿겨지시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샤워하고 침대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레이스의 상태 어땠냐? 그때 숨을 거둔 거 아니냐? 왜 알지 못했냐? 그랬더니 캠슨이 하는 말이 방 안이 너무 어두웠고 또 자기는 이미 그레이스가 방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 아침에 시신 발견했잖아요. 그럼 침대에 같이 있었던 건데 뭘 떠난 줄 알아요. 구구절절 변명만 하고 앉아있죠. 그나마 이 답답한 상황에서 캠슨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게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죠. 그레이스였습니다. 배낭여행 갔던 딸, 외국에서 이렇게 황당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체를 부검해봤어요. 그랬더니 강한 목졸림의 흔적이 나옵니다. 부검이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5분, 길게는 10분까지 계속해서 가해진 압력의 결과라는데요.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자명하게도 캠슨이죠. 그런데 캠슨의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하던 중 벌어진 아주 불운한, 언럭키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사람 목을 5분 이상 강하게 졸랐고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걸 살인이 아니라 그럼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도 드러나요. 그레이스가 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캠슨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후에 구글 검색 기록을 또 보니까 육식하는 새, 뉴질랜드에 독수리가 있나? 등등이에요. 이걸로 봐서 그레이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재판은요, 캠슨이 고의적인 살인을 한 거냐 아니 사고냐 그 증거를 대는 싸움이 계속되었고요. 1년 넘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론을 통해서 캠슨의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이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요. 그건 바로 과거의 틴더를 통해서 그와 만난 적이 있었던 한 여성이었죠. 그레이스 사건이 있기 8개월 전에 캠슨이 한 여성을 만났는데 영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고 그러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게 여성의 제보였어요. 그 상대 여성도 21살이었고요. 당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그러자 내가 네 가족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남자와 한때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가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과거 굉장히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칼로 위협하면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가 드러납니다. 분위기가 점점 캠슨에게 불리해지고 있죠. 결국 2019년 11월 법정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17년형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11년형을 추가로 선고하게 되죠. 당시 이걸 들은 캠스는 재판관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일부의 언론들은 어머 그 피해자가 거친 성관계를 원했다더라 하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남자랑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라는 그레이스의 잘못을 이렇게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관점인 거 알고 계시죠? 성관계의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누구와 성관계를 언제 하느냐 또한 이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기사와 의견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살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고 그게 건강 악화로 이어졌던 거죠. 그 외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막내 딸을 잃은, 막내 동생을 잃은 평생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 많던 20대 여행객, 그것도 자신의 생일 전날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의 발단에는 남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탄생한 데이트 어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도 이 어플을 통한 각종 사기극의 성범죄 또 살인까지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데이트 어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걱정이겠죠. 아무쪼록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심한 주의와 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